한 결혼식, 가족 사진 촬영이 시작되고 이 남성도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한 여성이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결국 남성은 휴대전화만 움켜쥔 채 가족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왜 가족 사진 한 장조차 함께 찍지 못한 걸까요? 예, 정말 저는 오늘 이 사연을 읽고 정말 제 일도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교수님. 네, 정말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보자는 30대 남성입니다. 군복무를 하던 그 기간에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어느 날 와서 나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다니던 대학도 자퇴를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보자의 부모님은 살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이 부부의 전셋집을 구해주셨어요. 예쁜 딸을 출산을 했는데 그 몇 달 후에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아이 때문에 더 이상 발못 잡히기 싫어. 그래서 나 몰래 피임 수술했어. 그렇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좀 속상했지만 아내의 뜻을 존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아내는 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난 육아와 공부를 병행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해서 아내의 뜻에 따라서 결국은 세 식구가 처갓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생각지도 않게 처가살이를 하게 된 건데 무려 처가에서 8년을 살았다고요? 네, 처갓집에서 꽤 오랜 기간 살았는데요. 이 딸에게 선천적으로 신체적 장애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 치료 또 재활 치료를 늘상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보자가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이 딸 병원비로 나가고 여기에다가 처갓집 생활비, 심지어 용돈까지 빠져나가서 좀 부담이 많이 됐다고 해요. 지켜보던 제보자의 부모님이 돈 안 받을 테니까 손녀 우리한테 맡겨라. 이렇게 권하시기도 했다는데요. 시부모님이? 예, 맞습니다. 제보자의 부모님, 음. 그러니까 이 아내에겐 시부모님이죠. 그렇죠. 근데 아내가 딸이 불편해할 거라면서 또 극구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허허. 근데 제보자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아내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평소에 뭐 출장이다, 회식이다, 술자리를 달고 살고 외박할 때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아이를 시댁에 맡기면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생활이 들통이 날까 봐 반대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예. 딸 치료비에 처갓집 그 생활비까지 하루하루가 정말 빠듯빠듯 알바에 몇 가지 일을 하면서 말이죠. 자, 그럴 때마다 아내의 이 한마디가 이 제보자 남편을 더욱더 괴롭혔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 집이 이제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돈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한 거를 제가 지인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그 치료센터를 다니는데 돈을 보태도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막 더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돈만 버렸어요. 계속 무시했죠. 자, 그러다 결국 이 제보자 남편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아내의 언니죠. 제보자 입장에서는 처형의 늦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고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 결혼식장 가면 사진을 찍는 상황이 생겼는데 당연히 가족들 사진 찍으러 간다니까 모든 가족들이 가는데 예. 아내가 제보자가 나서려고 하니까 앞을 막았었다고 합니다. 왜요? 당신은 요거 우리 가족 사진 좀 찍어줘 하면서 아내가 휴대전화를 줬다고 해요.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피사체가 돼야 되는데 나도 같이 찍혀야 되는데 내가 찍는다고? 그래서 제보자가 아내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뭔가 나는 가족도 아니다. 이런 공식 선포를 하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자,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너무너무 빈정이 상했던 제보자 남편. 결국 각방 생활을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져서 지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갔던 이유는 딱 하나, 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딸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각방을 쓰고 난 뒤에 제보자가 진작 이렇게 할 걸 너무 늦었다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결심을 하고 이제 제보자분이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혼하고 딸은 제가 키우겠다 이렇게 좀 알려드렸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혼한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친자 확인 검사 좀 한번 해봐라. 아무리 처음에는 여자애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안 닮아도 너무 안 닮았다. 그냥 아예 남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제보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랍니다. 자, 어른들이 정말 딱 한 얘기, 이건 뭐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이 제보자 남편 입장에선 계속 그게 그냥 맴돌았던 거죠. 그렇죠. 너무 맴도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주변에서 자꾸 딸이 나랑 전혀 안 닮았다고 하는데 당신 닮은 건가? 이렇게 좀 살짝 물어봤대요. 근데 아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면서 막 욕을 하더니 화를 내고 결국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사과를 했지만 이 아내는 소송까지 가면 친권까지 뺏길 거라고 몇 달을 협박을 했고 결국 협의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아내가 뭐 이렇게 확고하니까 제보자는 더 이상 의심도 하지 않았고 2년 넘게 양육비를 보내면서 주말마다 면접 교섭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랑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딸이에요? 어머 아빠랑은 하나도 안 닮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이 말이 제보자에게 또 비수처럼 꽂혔다고 합니다. 또 예전의 일도 생각이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보자 결국 친자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불일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불일치. 무려 11년을 키운 딸이 불일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보자 남편 얘기 들어보시죠. 그때 진짜 정말 저도 아니라고 나오길 바라면서 한 건데 그거 받자마자 진짜 거의 뭐 세상 무너진 그런 느낌이죠. 사실이 아니길 바래갖고 다른 데 한 번 더 검사를 한 거거든요. 또 역시나 불일치가 떠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뭐 믿을 수 없다. 뭐 그리고 교제 중에 임신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애 아빠가 맞다. 아니 유전자 검사 두 군데서 받았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뭘 못 믿어. 말장난이죠. 유전자 검사 못 믿겠다. 본인의 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제 중에 임신한 거니까 맞다라고 과학을 또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황당한 주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법원의 명령으로 친자 검사 또 했는데요. 예. 역시 불일치 나왔고요. 근데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부성애가 없고 무능력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보자 입장에서는 딸을 또 못 보는 것도 좀 마음이 아프고 혼전 임신으로 자신의 대학에 대한 거 다 포기하고 복무 중에 결혼을 했는데 그 10년이 좀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합니다. 아유 양 변호사님. 이거 지나간 10년을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게다가 이 제보자분은 아마 친자는 아니라도 딸과 상당히 애정 관계를 형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부분이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바는 협의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혼이란 건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잘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이 혼인이 파탄된 거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이었잖아요. 이거는 혼인 취소 사유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부터, 그러니까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그 사이가 모두 다 잘못된 부분인 거고 이혼의 위자료와 혼인 취소의 위자료는 또 다르게 산정할 수도 있고 협의이혼은 이미 했지만 이건 다시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재산 분할이 또 끝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위자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친자가 아닌 줄 모르고 2년 넘게 양육비까지 지급했던 그런 사정들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법원에서 반영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네. 이 아내가 약간 설계를 했던 것 같아 처음부터. 그랬을 가능성이 지금 높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잡아 뗀다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께서는 뭐 배신감 느끼고 상처 느끼고 분노 당연히 생기고 이제 허무감까지 느끼는데 사실은 이거를 넘어서는 삶이 무너지는 정체감, 정체성 자체가 붕괴된 정도의 경험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딸 걱정도 돼요. 딸도 어느 날 그냥 애착 형성이었던 아빠가 사라질 수도 있고 엄마도 믿을 사람이 지금 못 되는 데다가 이 딸 또 몸까지 지금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와 딸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빠는 이 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와 고민도 있고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도 너무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우시겠지만 또 잘 이겨내시고 30대니까 그래도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또 잘 재출발을 하셔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건 너머에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지금 구독하고 함께해 주세요.